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추석을 사흘 앞둔 밤이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다.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가슴이 먼저 뛰었다. 민재였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야. 무슨 일이야?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들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어딘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사람처럼. 이번 명절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오랜만이었다.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못 봤고 그전엔 수진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못 갔었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같이 밥 먹을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뜬 건 사실이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갈비 좀 재워갈게. 엄마. 그냥 오세요. 내 말을 끊는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좋아하던 거 해갈게. 이번엔 간단하게만 와요. 음식은 다 준비했어요. 순간 숨이 멈췄다. 음식은 다 준비했다고? 명절 음식을 누가 준비했다는 말인가? 며느리가? 아니면 시켜 먹는다는 건가?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나물도 다듬어 놨고. 엄마, 그냥 편하게 오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나는 명절 음식을 몇십 년을 해왔다. 무리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엔 거부가 섞여 있었다. 정중한 거절이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추석날 오세요. 끊을게요. 잠깐. 통화는 끊겼다.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이상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보통은 옆에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라도 건네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그리고 아들의 말 끝에는 묘한 망설임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냉장고를 열고 갈비를 꺼냈다. 양념을 재우면서도 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자꾸만 그 전화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도 명절이잖아. 혼잣말을 했다. 아들이 불렀으니 좋은 일이지. 부엌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명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갈비를 냉장고에 넣고 손을 씻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은 예감이라는 게 있어. 그게 틀린 적이 별로 없지.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어쩐지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추석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섰다. 갈비 양념통과 나물 반찬이 든 가방이 무거웠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번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문을 연 건 며느리 수진이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 위에만 떠 있었다. 눈은 차가웠다. 어머니. 응, 왔어. 들어오세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명절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소파에는 이미 사돈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고개만 까닥였다. 일어서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어머니가 손만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구석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재는 보이지 않았다.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갈비, 나물, 전, 잡채, 과일까지. 내가 가져온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 돌아봤다. 어머님 음식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필요 없다고. 내가 밤새 다듬고 새벽부터 재운 음식이 필요 없다고. 나 이거 가져왔는데. 손에 든 갈비, 양념통을 들어보였다. 수지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어머니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이 2번 들렸다. 나는 양념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려 했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양념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쾅!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이 열리며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얀 타일 바닥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다. 마늘, 생강, 고춧가루가 뒤섞인 진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아!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손으로 양념을 닦으려 했지만 더 번졌다. 손가락 사이로 끈적한 액체가 흘렀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휴지를 들고 다가왔다. 하지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빨리 치우라는 눈빛이었다. 거실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민재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거실에서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나를. 손에 묻은 붉은 양념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손을 씻고 행주로 마지막 얼룩을 닦았다. 수진이 비켜서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진짜 미소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나에게 보여준 바로 그 미소였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차피 제 자린 아니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민재가 입을 열려다 말았다. 사돈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수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나는 소파 구석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손톱 사이에 아직 빨간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질러 닦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상이 차려졌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사돈과 수진 사이에서만 오갔다. 나와 민재는 조용히 밥만 떠먹었다. 식사 도중 사돈이 슬쩍 말을 꺼냈다. 민재네가 요즘 힘들어요. 전세 만기도 얼마 안 남았다네요. 그 말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수진이 덧붙였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어머니 집에 우리가 잠시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살던 집이야. 말끝이 떨렸다.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더 의미 있죠. 이제 어머니도 요양원 같은 곳 생각해 보셔야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민재를 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조용히 일어섰다. 먼저 갈게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벌써요? 응. 집에 할 일이 있어서. 그럼 조심히 가세요. 민재가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왔다. 신발을 신는 내 뒤에서 민재가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괜찮아.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내려다봤다. 손톱 사이에 양념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배웅은 없었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에 섰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다. 명절 거리는 한산했다. 모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었다. 나만 혼자였다. 버스가 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힘없는 눈빛.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살아온 순한 사람의 껍데기 같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작아졌던 건 언제부터 나는 눈치를 보고 말을 삼키고 웃어야 할 때 웃게 되었을까? 버스가 움직였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아파트, 상가, 교회, 공원. 모든 것이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이지만 이제는 내 세상이 아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나만 있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텅 빈 공간이 나를 감쌌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눈치 볼 사람도 비위 맞출 사람도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목이 메었다. 싱크대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문을 열었다. 남편의 옷이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그의 옷을 버리지 못했다. 가끔 옷깃을 만지면 그가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오늘따라 그의 생각이 많이 났다. 재킷을 꺼내 냄새를 맡았다. 세제 냄새만 났다. 이미 그의 체취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래도 나는 옷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옷을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내서 울었다. 이 집엔 나밖에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얼굴을 닦고 일어섰다. 옷을 다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정말 보내야 할 때인 것 같았다. 옷을 하나씩 꺼내 개기 시작했다. 재킷, 셔츠, 바지, 서랍도 열었다. 양말, 손수건, 넥타이.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갈색 봉투였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언제 여기 넣어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봉투를 꺼내 불빛 아래서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토지 계약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생전에 남겨둔 것이었다. 그는 늘 말했었다. 이건 나중에 내가 쓸 날이 올 거야. 나는 그 말을 잊고 살았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외면했다. 이 땅이 어디 있는지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다.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봤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낯익은 지명이었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었다.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대로 두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나는 집에만 있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민재도 수진도 나도 전화하지 않았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서류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눈에 들어왔지만 그냥 지나쳤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우연히 TV를 켰다. 드라마를 보려던 참이었다. 화면에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끄려다 말고 그냥 봤다. 부동산 광고였다. 화려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나오고 밝은 목소리의 나레이션이 흘렀다. 양촌읍 재개발 지역.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이 멈췄다. 화면을 똑바로 봤다. 지도가 나왔다. 빨간 표시가 찍힌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곳이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있는 곳이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주소를 확인했다. 다시 TV를 봤다. 틀림없었다.
평당 가격 최고 1,000만 원 돌파 예상. 광고 속 자막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숨이 가빠졌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언젠간 내가 쓸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나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봤다. 메모지를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나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손에 든 갈색 봉투가 무거웠다. 아니, 무거운 건 봉투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안이 보였다. 책상 2개, 의자 몇 개,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다. 책상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저 땅 좀 팔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의자를 권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아 봉투를 꺼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밀었다. 중개인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처음엔 무심하게 보더니 점점 눈이 커졌다. 주소를 확인하고 면적을 보고 다시 주소를 봤다. 사모님, 이거 진짜요? 네. 지금 이지요? 평당 1,000만 원 넘어요. 손이 떨렸다. 1,000만 원. 평당. 계산을 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렇게 큰 돈일 줄은 몰랐다. 남편이 남긴 땅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을 줄은. 빨리 내놓으셔야 해요. 재개발 확정되면 더 오르긴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좋은 시기입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중개인이 서류를 복사하고 계약서를 꺼냈다. 펜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계약서에 적힌 소유자 란을 봤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정숙. 세 글자가 낯설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결정한 게 언제였던가. 펜을 종이에 댔다. 천천히 이름을 썼다. 박정숙.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마지막 획을 그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내 이름이다. 이게 내 결정이다. 며칠 후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은행 앱을 열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숫자가 늘어나 있었다. 계약금이 들어와 있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따뜻했다. 아니, 따뜻한 건 핸드폰이 아니라 내 가슴이었다. 손에 쥐어진 돈보다 더 뜨거운 건 내 안의 존엄감이었다. 그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왔다. 내 이름은 늘 뒤에 있었다. 민재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재에게도 수진에게도. 이건 내 일이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처리한 일이었다.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펼쳤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썼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정리한다. 글씨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았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며칠이 지났다.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잔금 날짜가 잡혔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잔금일이 왔다. 은행에 갔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좌이체를 확인했다. 통장에 숫자가 들어왔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모든 게 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핸드폰을 들었다. 민재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응, 민재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조금 바쁜 듯 했지만 예의 바른 톤이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그 땅 팔았다. 침묵이 흘렀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땅이요? 내 아버지가 남긴 땅.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어.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엄마도 며칠 전에 알았어. 서랍 정리하다가 서류를 찾았거든.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목소리가 달라졌다. 조심스러움이 사라지고 긴장이 들어왔다. 재개발 지역이더라. 계약 다 끝났어. 엄마, 그게 무슨... 목소리가 달라졌다.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말해야 했어? 당연하죠. 그게 얼마짜리인데.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상의. 그 단어가 웃겼다. 명절날 내 집을 달라고 했을 때는 상의가 없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도 상의는 없었다. 민재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결정했단다. 그게 무슨...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그건 엄마가 정할 일이야. 내 이름으로 된 땅이니까. 그게 무슨...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남긴 거야. 내 거란다. 침묵이 흘렀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뭐래? 하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너희 짐이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명절날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어. 괜찮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민재야,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너희 인생 잘 살아. 그럼.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가슴도 뛰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다. 슬프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가을 바람이었다. 시원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그 집, 진짜 내 집이야. 혼잣말을 했다. 물리적인 집이 아니었다. 마음의 집이었다.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 옷을 갈아입었다. 수영복을 챙겼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수영장으로 향했다. 몇 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곳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갔다. 물에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다. 숨을 고르고 팔을 저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물살을 가르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물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호흡하고 팔을 젓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다. 한참을 헤엄치다 벽에 기대섰다. 숨을 골랐다. 천장을 봤다. 유리 천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물속에서 팔을 젓다 보면 버려졌던 내 마음이 조금씩 다시 떠올랐다. 가라앉았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었다. 분노도 서운함도 외로움도. 이제는 괜찮았다. 나는 살아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조용함이 편했다.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아름다웠다. 가족이라도 내 존엄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울려 퍼졌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지만 괜찮습니다. 수영장에 다니며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존엄은 내가 지킵니다. 오늘 사연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